저는 배탈로 출장해서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조용히 집에 들어서니 침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른 달달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톤이 이상했어요. 저는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침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서진이가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옷을 거의 다 벗은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도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4살이고 중소기업에서 기술 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7년 정도 됐고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서진이는 41살이고 예전에 홈쇼핑 의류 모델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어요. 서로 나이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둘이서도 충분하다 생각했죠. 우리 부부는 정말 싸움도 거의 안 하고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서진이도 이해해주고 항상 따뜻하게 챙겨줬거든요. 주말이면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는 정말 서진이를 사랑했고 서진이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부부싸움이라고 해봤자 집안일 분담 때문에 토라지는 정도였고 금방 화해하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진이가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저녁에 집에 오면 오늘 어땠어? 하며 맞아주는 그런 일상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야근하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해주고 주말에는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기도 하고요.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어도 가끔 꽃을 사다 주면 뭔 일이야? 하며 웃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서진이는 필라테스 강사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수강생들도 서진이를 좋아했죠. 몸매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저도 그런 서진이가 자랑스러웠고 제 아내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가끔 학원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도 따라가서 서진이가 수업하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첫 결혼이었고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0년 가까이 함께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서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부니까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저는 그런 우리 관계가 평생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부부 금실이 좋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그랬거든요. 주변 친구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서진이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잘 맞는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믿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의 모든 면을 다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서진이의 취향도 습관도 생각하는 방식도 모두 안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가 예전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도 좀 더 노출이 심한 걸 입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강사니까 몸매 관리도 하고 트렌디하게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변화가 나쁘다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집에서 입는 옷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편하면 티셔츠나 맨투맨을 입고 다녔는데 요즘엔 몸에 붙는 옷들을 자주 입더라고요. 처음에는 강사 일하면서 더 신경 쓰게 되나 보다 했어요. 실제로 서진이 몸매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고 화장법도 세련되어졌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도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 입고 있다가 나갈 때만 차려입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항상 꾸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편의점만 가도 완전히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외출이 부쩍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에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엔 친구들과 약속이 많다며 자주 나가더라고요. 오늘 선생님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친구가 상담받고 싶다고 해서 만나러 가야 해. 학원에서 회식이 있어. 이런 식으로요. 물론 친구들과 만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빈도가 너무 잦아진 거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가니까요. 그럴 때마다 핸드폰을 꼭 챙겨가고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가져가고요.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던져놓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면 재빨리 받으면서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더라고요. 누구야? 하고 물으면 학원 일로 전화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서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려서 대신 받아줄까 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전엔 제 생일로 해놨었는데 말이죠. 왜 비밀번호 바꿨어? 하고 물으니까 그냥 보안상 바꿨어. 요즘 해킹 사건도 많고 해서 이러면서 넘어가더군요. 그때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의심하는 제 자신이 더 이상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변화는 잠자리였어요. 예전에는 같이 침대에 누워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엔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어 버리거나 제가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서진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 몇 번 봤어요. 잠 안 와? 하고 물으면 좀 그래 하면서 급하게 핸드폰을 뒤집어 놓더군요. 화면도 안 보이게 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서진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7년이나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배신당해 본 적 없었고 서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건가 보다. 회사 일이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싶었죠. 그런 상황에서 회사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출발 전날 저녁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 먹었나 싶어서 화장실을 몇 번 다녀왔는데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서진이한테 배 아프다 했더니 약 먹고 푹 쉬어. 내일 출장 가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해 주더군요. 그때는 정말 평소처럼 다정하게 등을 쓸어주기도 하고 따뜻한 물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그날 밤에 배탈이 너무 심해서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3시쯤 돼서야 좀 나아졌는데 이 상태로는 아침 기차를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팀장한테 전화해서 몸이 안 좋아서 하루 늦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첫날은 중요한 미팅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서진이도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라며 이해해줬습니다. 서진이는 제가 새벽에 뒤척거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많이 아파? 하고 등도 쓸어주고 물도 가져다 주고 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진이가 벌써 나가고 없더라고요. 메모만 하나 놔뒀는데 몸조리 잘하고 오늘 필라테스 수업 늦게 끝나니까 먼저 자고 있어. 사랑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콤한 메모였겠지만 왜인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쉬면서 몸을 추스렸어요. 죽도 끓여 먹고 따뜻한 차도 마시면서요. 평소에 혼자 집에 있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하루를 보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서진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적막했습니다. 오후에 좀 나아져서 다음날 출장 준비도 하고 일찍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도 서진이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에는 8시 반이면 끝나는 수업이었는데 말이죠. 전화를 걸어봤는데 수업 끝나고 선생님들이랑 회식하고 있어. 좀 늦을 것 같아 하더군요.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뭔가 주변이 시끄럽지 않더라고요. 회식장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11시, 12시가 넘어도 안 와서 걱정이 됐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이번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요. 괜찮아? 몇 시에 와?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음 표시만 떠있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니까 정말 걱정돼서 잠이 안 왔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서진이는 항상 연락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말이죠.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 왜 이렇게 늦어? 연락도 안 받고 하려고 했는데 서진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더라고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어색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잤어?
하면서 되레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깨어있을 줄 몰랐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몸 좀 어때? 하고 물어보는데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응, 괜찮아. 너는 일찍 자지 그랬어 하면서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샤워 소리가 30분 넘게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샤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화장대에서 한참 동안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내일 출장 간다, 몸조리 잘해 하고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더군요. 계속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전날 밤 서진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미팅 중에도 집중이 안 되고 동료들이 괜찮냐? 안색이 안 좋은데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었어요.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출장 가면 일에만 집중했는데 이번엔 그게 안 됐어요. 동료가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네. 신혼도 아닌데 부인 생각이 그렇게 나? 라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해졌어요. 저녁에 숙소에서 서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잘 지내? 했더니 응, 괜찮아. 너도 일 힘들지 말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급한 것처럼 그럼 일찍 자, 내일 일정도 있잖아 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부산 음식은 어때? 호텔은 괜찮아? 이런 걸 물어봤을 텐데 말이죠. 그냥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서진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전날 먹었던 게 아직 안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하게 아팠습니다. 화장실을 몇 번 다녀오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새벽 4시쯤 동료한테 전화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원래는 다음날 오후에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기차표를 바꿔서 오전 첫 차로 서울에 왔습니다. 동료는 그렇게 아프면 병원부터 가봐라고 걱정해줬어요. 기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장에서 하루 일찍 들어온다고 하면 서진이가 좋아했을 텐데 이번엔 연락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국 연락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면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서진이는 집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오후 수업은 보통 4시부터 시작하거든요. 현관에 서진이 신발이 있었는데 평소에 신지 않던 하이힐이더라고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침실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서진이가 누구랑 전화하는 소리 같았는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달달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고 침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진이가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옷을 거의 다 벗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화면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려왔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남편은 출장 갔지? 응, 내일까지 안 와. 그럼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네. 이런 대화들이었죠. 그리고 서진이가 화면 속 남자의 요구에 맞춰서
정말 말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쪽에는 채팅창이 떠 있었고 하트 모양이나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 몰래 이런 거 하니까 더 짜릿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믿었던 아내가 낯선 남자와 그것도 돈을 받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화면에는 서진이 라이브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고 시청자 수도 표시되어 있더군요. 실시간으로 100명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서진이가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뻔했어요. 급하게 몸을 숨겼는데 다행히 들키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놀라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몇 분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계속 그런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이가 화면 속 남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포즈를 취하고 그럴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와, 대박, 더 해줘. 남편은 정말 모르나? 이런 댓글들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제가 알던 서진이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요. 손이 너무 떨려서 신발끈을 제대로 묶을 수도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몇 번 시도해야 겨우 됐어요. 그때까지도 그 장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제가 사랑했던, 믿었던 아내가 낯선 남자들과 그것도 돈을 받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계속 벽에 기대어야 했어요.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그러다가 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언제 와? 저녁 뭐 먹을까? 라는 목소리가 평상시와 똑같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그 태어남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직 부산이야. 일정이 좀 늦어져서 내일 올 것 같아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들킬까봐 걱정했는데 서진이는 그래? 그럼 조심히 와. 나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라고 하더군요. 그 목소리에서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안 온다니까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침실에서, 그 침대에서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직원이 괜찮으시냐? 안색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창백했나 봐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귀신 같더라고요. 눈도 충혈되어 있고 입술도 파래져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는데 계속 그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서진이가 화면을 보며 웃던 모습, 낯선 남자들과 나누던 대화, 돈이 들어올 때마다 기뻐하던 표정. 모든 게 너무 생생해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야근할 때, 출장 갈 때마다 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보이고 뜨면 또 생각나고 새벽에 화장실에서 톡까지 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겠고 밥은 당연히 생각도 안 났죠. 룸서비스 메뉴를 봐도 속이 울렁거려서 아무것도 시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연락해서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라고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거든요. 팀장이 병원은 갔냐? 목소리가 이상한데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진이한테는 부산에서 일정이 더 늘어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거울을 보니까 일주일 만에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산발이고. 이런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룸서비스로 시킨 음식도 몇 입 먹다가 버리곤 했어요. 체중도 5kg 넘게 빠졌더라고요. 서진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제 와? 일이 그렇게 오래 걸려? 많이 힘들어? 목소리가 이상해라고 하면서요. 목소리는 여전히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연기를 하는 건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지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진이는 제가 계속 연락을 피하니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뭔가 이상해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투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정신과에 갔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많이 봤다면서 적절한 치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약도 처방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상담받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2주째 지내고 있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그리고 증거 보존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접수하는 분이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오세요. 급한 사안인 것 같으니 우선 예약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김 변호사님이 저를 보더니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니까 다 티가 났나 봐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군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우선 디지털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요즘은 다 디지털로 하니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생각보다 오래 많은 사람들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전문 업체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서 포렌식 조사를 받아보세요. 상대방들 신원도 파악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날 바로 그 업체에 갔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이 이런 케이스 정말 많이 봤다. 작년부터 급격히 늘었어요. 라면서 요즘 성인 플랫폼 통한 불륜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몇 년씩 해온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규모가 클 수 있다. 각오하세요 라는 말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조사를 의뢰하면서 제가 본 그 장면도 상세히 설명했어요. 노트북 화면에 채팅창이 있었고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100명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 그럼 유료 방송이네요. 후원자들이 돈을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납니다. 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듣고 보니까 더 끔찍했어요. 일주일 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진이는 2년 넘게 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이디도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고 정기 후원자만 해도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번 돈도 상당했더라고요.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씩 벌고 있었던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 연락하는 5명의 신원까지 파악됐어요. 나이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는데 온라인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난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호텔 예약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까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야근한다고 할 때,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제 생일날에도 다른 남자와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1명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동기였던 박준호라는 친구였습니다. 한때는 정말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결혼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아내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배신감이 2배로 밀려왔어요. 아내의 불륜도 충격인데 그 상대가 제 친구라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사업체에서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상간자들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도 해줬어요. 그리고 성인 플랫폼 운영진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서진이가 친구들과 만난다, 회식이 있다고 할 때마다 믿고 기다렸는데 그때마다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림하면서 뒤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특히 대학 동기였던 박준호에게는 별도로 더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변호사님도 이런 경우 법원에서 더 무겁게 본다고 하시더군요. 성인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협박,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미성년자도 접근 가능한 플랫폼에서 불법 영상을 유통했다는 명목으로요. 변호사님이 요즘 이런 플랫폼들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법원은 저에게 완전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인정됐고 서진이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상간남 5명에게도 각각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준호에게는 친구 관계를 이용한 악질적 불륜이라는 이유로 추가 배상까지 명령이 내려졌죠. 서진이는 법정에서 끝까지 내가 한 게 뭐 어때서? 남편도 관심 안 줬으면서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녹음되고 기록됐어요. 나중에 커뮤니티에 실명과 함께 퍼지면서 완전히 망가졌죠. 성인 방송 플랫폼에서도 퇴출당했고 필라테스 강사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너 같은 딸 없는 셈 치겠다. 어떻게 남의 집 아들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며 연을 끊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SNS도 폐쇄해야 했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였습니다. 저는 상간자들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퇴직하고 소자본으로 1인 영상 증거 분석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마침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수요도 많아졌고요. 새로 개업한 사무실 간판을 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같은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더는 속이지 않기로 했다. 벽에는 제가 직접 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배신을 본 그 눈으로 진실을 기록합니다. DY 리서치. 요약하자면 저는 7년간 믿었던 아내가 2년 넘게 성인 방송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 상간자들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모두 받아냈고 아내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죠.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끝까지 참고 용서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실 건가요?